오늘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논학문에 들어갈 차례예요. 논학문. 호동문이 끝나고 두 번째 논학문입니다. 이 논학문은 그 수은 최대우선생께서 15년 그러니까 저 1860년의 경신년인데 이때 처음 도를 받지만 1861년 6월부터 용담의 목을 열고 그러고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침을 펴기 시작했어요. 이건 이제 이 시기 12년입니다. 12년. 경신년 12년 되는데 벌써 이 경기일원에 제자들이 많이 생기니까 경주 관청에서 이 도대체 뭐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자꾸만 차밥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겨울에 길을 준비했는데 길을 떠나가지고 10년 겨울에 길을 떠나서 우리가 잘 아는 남원 전라남북도 남원에 은정암이라는 데 가서 응거를 합니다. 이 은정암이 적자를 교요적자를 1900창건사에는 썼는데 고요적자가 아니라 발자취 적자를 씁니다. 적자를 써요. 발자취 적자를 써요. 그리고 어느 기록에는 이렇게 쓴 것도 있어요. 그리고 1900창건사에는 발자취 고요적자를 썼는데 요게 맞습니다. 요게 도운지서에 이렇게 나와 있고 다른 글이 이렇게 나왔어요. 발자취죠. 그러니까 남원으로 가게 된 이유가 남원에 특별한 연구가 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순서대 제자들 중에 약종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종상. 전국에 다니면서 약을 받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그 남원에 있는 서영치라는 사람이 약국을 했어요. 남문 바깥에서 큰 약국을 합니다. 약방을 합니다. 오늘 말하는 게 약국의 약방이지. 그래서 그 사람한테 안내를 한 거예요. 손 선생이 여기저기 들러서 걸어서 들어가고 남원에 가서 그 사람 서영치라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며칠 묵다가 여기 좀 내가 인도하고 공부할 때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는 교룡산성 안에 이 교룡산성 이 교자는 이무기 교자입니다. 교룡이라는 건 아직 용이 안 되는 그 용이 안 된 그러한 그 이무기를 교룡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산이 꽤 큰 산인데 그 산에 가면은 이게 우물을 100개를 파면은 이게 용기에서 산으로 올라가니까 100개를 안 파고 99개의 우물을 팠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우물이 있습니다. 센터가. 그리고 이 산성은 군인들이 거기서 지키고 그랬던 자리인데 이때는 군인들이 지키지 않았죠. 이 안에 그 절이 하나 있는데 그 절에 딸려 있는 암자가 있어요. 덕미람이라 암자 이름이 덕미람이라는 암자입니다. 미람이라는 암자인데 덕밀 이 암자가 암자의 방을 하나 빌렸어요. 손선생이 방을 하나 빌려서 내가 자취를 감추고 있겠다 해서 본인 스스로 은적암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본래 암자는 덕미람입니다. 덕미람. 이 암자를 여기를 방문한 분이 1927년인가 추남상사의 맏아들 현파 박래홍 이분이 전라행이라는 글을 쓴 게 있습니다. 그 천도교에 올고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기 찾아와서 당시 수원 선생한테 가르침을 받은 할아버지를 만나요. 그때 그 할아버지가 77세예요. 할아버지. 이 70세이면 그때는 굉장한 할아버지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의 증언을 받아가지고 이 자리를 찾은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 가면은 산신지위라는 큰 바위가, 써놓은 바위가 있다는 걸 거기서 기록했어요. 그 뒤에 묻혀버려서 모릅니다. 설국사라는 절은 지금 퇴락하고, 그 다음에 이 암자는 언제 없어졌냐면 여기가 옛날에 동학혁명 때는 접서였어요. 접서였기 때문에 이 관군들이 태워버렸습니다. 암자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자리가 없어진 거죠, 말하자면. 그러다가 표영삼 선생이 여기를 이제 찾아가지고 그 산신지위 하는 것을 바위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산을 뒤지는데 못 찾겠는데 동네 할아버지가 와서 물어봤더니 저 산에 암자가 하나 있었다. 근데 대미람이, 그분은 은자관만 찾았어요. 근데 대미람이 있어. 대미람이 덕미람을 씌웠 사람이 대미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냐고 가봤더니 여기 가르쳐줘요. 가봤더니 여기 산신지위 같은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찾은 거예요. 표영 선생님이 그래서 다시 찾아놨습니다. 네, 그 뒤에 바로 이제 여기 가서 그 11월에 길을 떠나가지고 3월까지 계시는 거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여기 계시면서 쓴 것이 바로 이 논학문이에요. 여기 계시면서 쓴 게 논학문이에요. 논학문이란 글입니다, 이게. 근데 논학문이란 건 뭐냐? 학을 논하는 글이다 이거죠. 학은 뭐냐? 동학을 논하는 글이다. 동학을 논하는 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수원 선생이 관의 지목을 받은 것은 서학 아니냐, 서학. 서학으로서 지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내가 펴는 이 가르침이 서학이 아니라 동학이다. 이걸 여기다가 논주한 글이 논학문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것을 동학론이라고도 그랬어요. 동학론이라고 한 것은 그 기록이 도원기서의 동학론이라고 나옵니다. 1880년에. 그러니까는 동학론이라고 나온 걸 봐서 동학론이나 논학문이나 동학을 논하는 글이라는 뜻이나 동학을 논한다는 뜻이나 같은 뜻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동학론, 이것은 논학문의 토어사들은 이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렇듯 그 서학과 우리 동학이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동학이라는 말을 여기서 처음 문자로 기록합니다. 논학문에서.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동학이라는 말이 그러면 이게 1862년 1월이나 2월에 썼을 거란 말이에요. 61년 12월에 절로 들어갔을 때 은정함에 들어갔는데 은정함에서 그 과세를 하는 게 나옵니다. 과세. 관악가 같은 데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이 한 해가 저물고 종이 땡땡땡 치고 있는데 뭐 이런 것이 나오는데 거기서 과세를 해요. 그러니까 12월에서 1월, 2월까지 계셨는데 1월이나 2월에 쓰셨어요. 그러니까 임술년 1월이나 2월에 쓰신 건데 그럼 동학이라는 말은 임술년 1월이나 2월에 나왔다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여기 기록은 이렇게 했지만 여기서는 경기 용담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문답한 것들을 그대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미 1861년 신유년에 도를 펼 때에 가르침을 펼 때에 문답한 것들을 그대로 기록을 한 거기 때문에 동학이라는 이름은 이미 1861년 6월 용담으로 활짝 열어놓고 제자들을 받아서 가르침을 펼 때 이미 동학이라는 말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록으로서는 여기에 처음 나온다. 이걸 그때 기록한 거니까 그때 그랬습니다. 맨 앞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도자는 여무형이 유족하고 부하는 것은 뜻이 없어요. 물어 대체적으로 불확실하게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계자상고 이럴 때 개나 마찬가지입니다. 천도자는 천도라는 것은 놈자자가 붙었을 때에 사람의 뒤에 붙으면 뭐뭐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사람 이외의 것에 붙었으면 뭐뭐라는 것은 이럽니다. 우리가 그 사자는 뭐뭐의 백수 왕자다 정글의 왕자다 그럴 때 이렇게 써요. 왕자라고 왕대는 짐승이다 이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왕대는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쓰죠. 그럼 여기다 사람이 붙었으면 뭐 말하는 사람은 물건이 붙었으면 뭐 말하는 것은 뭐 이렇게 번역을 하면 돼요. 그래서 천도라는 것은 여무형이 유족하고 여무형 형체가 없는 것 같으나 유족하고 흔적이 있고 자,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천도의 모든 작용하는 것이 무형으로서 작용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하늘님의 작용이라는 것이 다 무형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형체가 어디 작용이 됩니다. 그러나 그 원리에 의해서 삼라만상이 전부 파생되고 살아가는 것이니까 결국 삼라만상이 뭐야? 천도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흔적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렇듯 삼라만상으로서 모두 그 자취가 드러난다. 즉 여기서 우리가 꽃이 핀다거나 봄이 온다거나 나무가 자란다거나 이건 전부 천도의 자취다. 이런 얘기입니다. 형상이 없는 것 같으나 그러나 이렇게 자취가 있으니까 결국 이런 형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지리라는 것은 여광대유 광자라 지리자라는 것은 넓고 넓은 것 같으나 넓고 넓어서 끝이 없다 이 소리입니다. 광대라서 넓고 넓어서 끝이 없는 것 같으나 그렇지만 방이라는 것이 있다. 참나 그 방이가 김수필 선생 방이가 언제부터 쓰여서요? 지금 우리를 동이라고 그러고 자기를 서라고 그러고 서양을 서라고 그러고 내가 하다가도 모르겠어. 왜 그랬나? 지금 흔히 얘기하는 오리엔탈리즘 그러니까 그 중국에 대해서 동이라고 하는 개념은 있지만 아니 그렇지만 서양 사람들도 동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이스트는 웨스트냐고 그때 우리가 동국할 때 그 동이라는 개념하고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동이라는 개념하고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서양 사람들한테 이스트라고 하는 개념, 자기들의 오리진이라는 개념을 그리스 쪽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그리스 사람들이 그 주변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그때 이제 그 야만이나 뭐나 이런 부분을 갖다 곁들여서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었고 서양선도 서양의 동서학 개념이 따로 있었다. 뭐 동서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그리스 사람들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때 그 거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근동, 중동 이런 말 갖다 쓰니까 근데 그게 전부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얘기 갖다 썼던 거거든요. 근동은 동양에 가까운 이 중동 지역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기 그리스에 가까운 동쪽이라는 개념. 그래요? 예. 그리스 서쪽 영국이라 해도 그리스가 동쪽이니까. 아니요. 그리스 쪽에 가까운 동쪽이라는 개념으로. 그리스에서 가까운 동쪽. 예. 그런 개념으로서 얘가 돼야 되는 거죠. 여하튼 그러니까 어딘가가 중심이 있으니까 동서로 나눴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옛날에 이제 그 주표라고 하는 뭐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기준점을 세워가지고 그 태양에 의한 어떤 이 뭐 요즘 같은 이제 해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해 길이와 짧음 이런 걸 따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간을 정하고 또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동서남북을 이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천원지방 그래서 이제 그거는 공간적인 개념이기도 하고 또 시간적인 개념이기도 하죠. 그래서
시간적인 개념으로 간다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아침, 낮, 저녁, 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겠지만, 그래서 이게 그 원이라고 하는 어떤 뭐 어떤 안전성의 개념, 또 그 다음에 이 방이라고 하는 어떤 뭐가 났다든지 어떤 그 인간적 질서의 개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 개념에서의 어떤 방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아니 이게 또 지금 천년지각이란 말은 생각할 쪽은 개념 같은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나도 이제 잘 몰라서 이렇게 질문을 받는 건데, 근데 해가 뜨는 쪽이 동쪽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일본이라는 그 상징사나 이 상식사에 일본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게 오늘의 일본을 꼭 가르치는 말은 아니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고 저쪽 바다에서 왔다고 어느 해 뜨는 데서 왔구나. 예. 해가 뜨는 곳이 일본이잖아. 그런 얘기지. 그때는 일본이란 말이 꼭 왜라 그랬을까요? 왜?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해 뜨는 걸, 근데 서양 사람들도 보니까 저쪽서 해를 뜨니까 여기 동쪽으로 반다 그러니까. 그래서 동방, 뭐 소방, 그 성경에서 나온 동방에 선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쪽에서는 우리 한국 쪽을 지칭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실제로 많은 학자들은 그 이제 그쪽 기록이 된 그쪽 지역에도 동쪽 정도를 갖다가 동쪽 정도, 동쪽. 여하튼 해가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기준을 갖고 해가 뜨는 곳이 동쪽이고 해가 지는 곳이 서쪽이다. 뭐 그래서 방이라는 게 일정한 방위가 있다. 뭐 이제 이렇게 만약에 뭐 한정없이 땅이라는 게 넓고 넓어서 그래가지고 무슨 뭐 측량할 수 없는 것 같지만은 나름의 방위가 있는 것이다. 뭐 이런 걸 얘기한 건 아닌가. 생각해도 참 신기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참 인간의 지혜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천과 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과 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인을 얘기합니다. 즉 천지 삼재를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천도자는 예형이 유적하고 지기자는 여광대의 유방자여라 이런 것도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도가 있고 지기가 있고 거기에 뭐가 사람이 있다 이걸 얘기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것은. 그래서 고로 천유구상하고 이응구지하니 그런 까닭으로 하늘에는 구성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뭐 아홉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구라서 이 구는 숫자에서 마지막 숫자 그 다음에 갈 숫자가 없어요. 다시 0으로 옵니다. 십진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0이에요. 그러니까 최대를 말할 때 9를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9를 잘 안 쓰려고 그러는 이유가 그 다음에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9를 안 쓰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가장 완벽한 건 원입니다. 원. 하늘은 원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남선이 얘기하죠. 천원이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원구단을 세웠잖아요. 고종 때 황제를 치했으니까 황제를 치면서 황제는 한자니까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권한을 가졌어요. 하늘의 제를 지낼 수 있는 원구단을 세웁니다. 원구단을. 그대로 구단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왜? 황제가 나라가 아니에요. 저 조선을 끌고 원구단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원이 하늘을 상징하는 거예요. 원보다 이 하늘의 가장 근사한 수치가 이제 9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입니다. 그 다음 숫자가. 그래서 인간이 쓸 수 있는 거 9는 쓰려고 하지 않아요. 끝나는 숫자니까. 8을 써서 팔각정을 짓는 이유도 거기 있다고 해요. 팔각정을 짓는 이유도 그런 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성이라고 해서 하늘에는 9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별을 말하는 것이고 이 구주라고 해서 이 역시 뭐 중국이란 나라를 9지로 나누었다 뭐 이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땅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천도가 있고 지리가 있는데 이 하늘에는 구성이 있고 땅에는 구주가 있어서 이 구성과
부지가 서로 상응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상응을 한다. 그러니까 땅 따로 하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천도 따로 지리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천도와 지리가 서로 상응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유팔방하고 그래서 땅에는 동서남북 좌우사방 이 팔방이 있고 그다음 이응팔계 그래서 이 하늘의 이법을 담고 있는 지역의 8개에 응하고 있다 이거예요. 즉 그래서 이 얘기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8개가 뭐다, 부지가 뭐다, 구성이 뭐다 이걸 따질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이 서로 어떻게 상응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국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과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천도에 의해서 천대의 원리에 의해서 모든 이 지상에서의 일들이 행해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풀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천도는 천도대로 돌아가는 것이 돌아가고 지리에 즉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풀이 난다거나 나무가 자란다거나 물이 흐른다거나 지진이 난다거나 이거는 또 그것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자란다거나 풀이 자란다거나 그렇지 않은 물이 흘러간다거나 지진이 난다거나 이건 모두가 천도의 원리에 의해서 이것이 그렇게 같이 서로 상응하면서 돌아가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천도와 지리의 상관관계, 유기적 상관관계를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영어질대지수하고 무동정병역 지리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 지금 이 번역이 제일 어려운 번역이에요. 어려운 이 동정대지수 어려운 번역 중 하나입니다. 현행 동정대지수 보면은 가득 차고 비고 바뀌고 이어가는 수는 있어도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움직이고 고요하고 변하고 바뀌는 이치는 없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이걸 번역할 때는 자 저는 이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유영어질대지수하고 무동정변역지리의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왜? 천도와 지리가 서로 상응을 하기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나타난 그 영허와 질대와 동정과 변역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모든 일들의 모습인데 결국 그 일들의 모습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천도의 원리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뿌리고 유 그래서 유명한 일대수 하고 무 변역질이라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수와 리에 관한 걸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수는 뭐고 리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리는 변하지 않는 원리입니다. 리는 변하지 않는 원리예요. 그럼 수는 뭐냐? 변하는데 일정한 수가 차야만이 변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봄 뒤에는 여름이 온다. 이건 변함이 없는 이치입니다. 이게 리야. 여름 뒤에는 가을이 온다. 이건 변함이 없는 이치예요. 그런데 봄에서 여름이 가려면 수가 꽉 차야 돼. 꽉 차지 않으면 절대 여름이 안 와. 그렇죠? 봄, 섭달이라는 수가 꽉 차야만이 그 다음에 여름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와 리의 차이가 대략 머릿속에 그려지죠. 다시 말해서 리는 이건 변함이 없는 하나의 원칙이라면은 그 변함이 없는 원칙이 이룩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수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참 죽을 수야. 그렇게 말했어. 그건 뭐냐면 죽을 수 있는 수가 꽉꽉꽉꽉 차서 죽었다 이 소리야. 죽을 수야. 그리고 그때 그건 죽을 이치가 아니야.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는 건 그거는 합당한 이치야 그때는. 그렇죠? 그렇듯이 수와 리는 서로 이렇듯이 관계를 지니고 있어요. 이 이치가 원리로 작용을 해서 돌아가는데 이 작용해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합당한 수가 차야만이 그것이 돌아갈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서로 이런 하나는 편의의 관계를 가졌다고 할까? 이런 관계를 가졌다고 본다고 하고 수와 리에 대한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먼저. 자, 그러면 지금 수와 리에 대한 것의 개념이 조금 머리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와야 그 다음 갑니다. 네, 여기서 네. 천은 네. 도고요. 네. 지는 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로 이해될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천도 지 리를 지역이라는 리로 표현했을 때 천과 리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아니 그게 여기서 이 천도요. 지리의 리는 땅의 변화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리하고 좀 달라요. 이 천은 뭐라고요? 수? 천이 도고, 도고. 천은 도고, 지리에선 리가 있고, 아니. 도가 있고. 그건 아니고 도에 의해서 이치가 돌아가는데 그 이치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가 맞아야 돌아간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관계죠. 그래서 여기에다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영은 가득 차는 것이고 허는 빈 거예요. 번역을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돼. 영허가 이걸 먼저 해야 돼요. 영허가 바뀌면서 이어가는 이 수는 있고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허질대수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영허가 여기 주어가 돼야 돼요. 영허가 바뀌며 이어가는 수는 있고. 자, 그럼 다시 한번 그 영은 가득 찼다 칩시다. 허는 비었다 칩시다. 그럼 영이 가득 찼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봄이 이제 와가지고 봄 기운이 꽉 찼어. 온갖 꽃이 다 폈어. 그게 영입니다. 그래서 이제 꽃이 막 떨어지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이제 녹음이 짙어지려고 그래. 요게 허라고 그러는 거예요. 봄으로서 허예요, 그때. 그죠? 여름으로서 녹음이 꽉 찼어요. 그때가 영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뭇잎이 이게 막 너무 이제 시들어가려고, 가을을 가려고 그래. 그게 허예요, 그때. 그렇죠? 그럼 또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또, 봄, 여름은 꽉 차는 계절이다. 그러면 가을, 겨울은 이제 시들어가는 계절이다. 이렇게 하면은 봄, 여름은 영이고, 그 다음에 가을, 겨울은 허의 계절입니다. 즉, 이 봄과 여름이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그 바뀌면서 이어가는 그 수는 있다고요. 그거는 꽉꽉꽉 차야만이 그 돌아가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수가 생긴 이유는 뭐냐? 이건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이 지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천도에 상응을 해서 태양과의 관계에 의해서, 지금 보면 과학적 태양과의 관계에 의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상응하는 관계에 의해서 오는 그 수가 있는 것이고, 동정도 이게 주어가 되는 거예요. 동하고 정하는 것이 변하고 바뀌는 이치는 없다. 그렇게 말해요. 자, 요쪽이 다 주어입니다. 그 다음, 동하고 정하는 것이 바뀌고 변하고 바뀌는 이치가 없다. 그러면 동은 뭐야? 움직이는 거. 그 다음, 정은 고요한 거. 그럼 이게 여러 가지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낮은 동에 해당된다면은 밤은 정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낮과 같이 활동적인 것과 또 이 밤이 밤같이 고요한 것은 낮과 밤이 이게 순서가 변한다거나 그것이 뒤집어 바뀐다거나 낮이 올 때 밤이 온다거나 밤이 올 때 낮이 온다거나 하는 그 이치는 없게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이걸 다른 데서 또 대입해 봅시다. 그럼
살아있는 것이 움직이니까 동이라 합시다. 죽은 건 정이라 칩시다. 삶과 죽음이 변하고 바뀌는 이치는 없어요. 이거는 살 때는 살아야 되고 죽을 때 일정이 되면 또 죽는 거, 그것은 하나의 변함없는 이치다 이거예요. 변하고 바뀌는 이치는 없다. 그러니까 결국 영허와 동정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삼라만상의 모든 변화를 영허와 동정으로 얘기했어요. 그렇죠? 영허와 동정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영허는 이 성세와 같은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성세. 다시 말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온다 이거야.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게 서로 바뀌고 계속 이어나가는 그것이 그 수. 일정수가 되면은 봄이 오고, 일정수가 되면 여름이 오고, 일정수가 오면 가을이 오고, 일정수가 오면 겨울이 오고, 일정수가 오면 다시 봄이 오고, 이 수는 있는 거예요. 왜 있느냐? 천도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그다음 이 고요하고 움직이고 고요한, 다시 말해서 그 봄이 되면은 뭐 이 약동하는 계절이라고 해서 봄 여름이 움직임의 계절이면은 가을 겨울은 고요의 계절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이 봄을 때 가을 오고 봄을 때 겨울 오고 그렇게 변하거나 이 두 계절이 바뀌어버린다거나 하는 그 이치는 없어요. 그 이치는 변하고 있지. 계속 봄을 때는 봄 오고 여름을 때는 여름 오고 온다 이거예요. 그 이치는 절대 변함이 없다. 그 이유는 뭐냐? 천도와 지리가 어떻게 서로 상응하기 때문이다. 이렇습니다. 이게 이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그 동경대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전에 이제 그 중학교 강의하는데 나보다 나이가 한 살인가 많은 사람이 시 쓰는 분인데 성남교육 분인데 갑자기 손을 들고 수와 리가 뭐냐고 이제 변명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구절이 생각이 나서 수와 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해서 이 리는 변함없는 원리라면은 변함없는 원리에 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죄송한데, 네. 그럼 제가 이제 이해를 못해서 정리라고 그러는데, 두 문장이 네. 이렇게 해석 문법이 같은 건가요, 순서가? 순서 똑같아요. 그럼 유하고 무가, 특히 무 같은 경우가 변하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래가. 이거는 이 변하고 바뀌는 이치가 없고, 예. 그러나 이것이 질때 바뀌어 나아가는 수는 있다. 문장의 구조가 똑같아요. 대꾸로 이거. 대꾸를 하도 예, 똑같습니다. 그런 거. 네. 이제 저거를 또 어떻게도 볼 수 있다고 제가